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 두 권으로 출판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는 22명의 전공자가 공동 작업한 성과입니다. 저는 이 책의 공동 편집인이자 두 개장의 집필자로서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장기통계는 자연과 지리, 인구, 노동력, 임금, 교육, 건강, 농업, 천연자원, 건축 및 주택, 제조업, 유통, 교통과 통신,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국민소득, 물가, 자본과 부, 과학기술, 기업조직, 화폐와 금융제도, 정부재정과 교육, 고용, 사법, 대무역과 환율 등 22개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한국의 장기통계 2는 이 중 뒤 11개 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의 장기통계 2에 실린 11개 장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각 장의 강의는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에서 각 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에서 각 장이 차지하는 위치를 염두에 두면서 각 장을 학습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역사적 전개를 전체적으로 조감하면서 각 분야를 학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강의를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한국의 장기통계 1의 첫 번째 강의에서 제시한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와 그 속에서 각 장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림 속에 제시된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생산자는 가게로부터 자본과 토지와 노동을 구입하여 생산물을 만들고 이 생산물은 중간재 수요, 민간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수요, 수출 등에 사용됩니다. 생산물의 판매로 얻은 수익은 생산 요소 소유자에게 대가로 분배됩니다. 가계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임금과 지대, 이자 등을 받는데 이 중 일부는 세금으로 정부에 내고 나머지는 민간 소비와 가계저축에 사용됩니다. 민간의 가계저축과 외국에서 들어온 국외저축은 투자의 원천이 되며 이렇게 형성된 자본은 생산 요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수출과 국외저축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순환을 국민경제순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과의 상품 및 자본의 거래는 국제분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거시경제 성과는 국민경제 순환과 국제분업의 결과입니다. 나라마다 국민경제 순환과 국제분업, 거시경제 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자연환경과 제도환경의 차이가 이와 같은 차이를 야기하는 한 요인입니다. 이제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 모식도를 이용하여 각 장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경제 순환과 거시경제 성과를 떠받치는 것은 자연환경 및 제도환경인데 본책의 자연과 지리, 사법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경제 순환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물 시장은 경제활동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본책에서는 경제활동은 농업, 천연자원, 건설 및 주택, 제조업, 유통, 교통과 통신, 서비스업 및 공익사업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들이 모두 생산물 시장에 해당합니다. 생산요소 시장은 노동과 자본과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입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하에서 생산요소는 생산물로 변환되는데 이와 관련된 장이 노동력, 자본과 부,
과학기술입니다. 경제활동 주체는 생산자, 가게, 정부가 있는데 생산자에 대한 것은 기업 조직에서, 정부에 대한 것은 정부 재정과 고용에서 다룹니다. 가계의 경우 임금을 비롯한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인구 재생산 및 인적 자본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장이 임금, 인구, 교육, 건강입니다. 생산 요소로 사용되는 자본의 형성은 투자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저축 및 투자 활동과 관련된 장은 화폐와 금융제도입니다. 경제 성과에는 국제 분업도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장은 대무역과 환율입니다. 국민경제 순환과 국제 분업의 결과를 총괄하는 것이 거시경제 성과인데 거시경제 성과와 관련된 장은 국민소득과 물가입니다. 지난 11주차 동안 학습한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 강의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강의 주제는 한국 경제사의 실증적 연구기반 구축에 대한 제언으로 잡았습니다. 2018년에 발간된 한국의 장기통계 1과 한국의 장기통계 2의 영문판인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는 2022년에 스프링거에서 출판되었습니다. 현재 장기 역사적인 분석에는 가장 권위 있는 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메디슨 프로젝트 2025 통계에 수록된 한국과 북한의 GDP 통계는 본 통계서의 주객값입니다. 메디슨 프로젝트 2025 통계는 경제사나 경제 성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데이터베이스지만 아직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해보지 못한 수강생을 위해 메디슨 프로젝트 2025가 어떤 데이터베이스인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OECD 개발센터는 메디슨의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0년부터 1998년까지 세계 GDP, 세계 GDP 성장률, 세계 GDP의 지역별 구성비, 1인당 세계 GDP 통계를 주요 20개국 및 각 지역의 통계와 더불어 제시하였습니다. 메디슨은 1926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2010년에 사망하였습니다. The World Economy, A Millennium Perspective는 메디슨이 자신의 필생의 업적을 총괄한 기념비적 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가 OECD에서 발간된 것은 젊은 시절 그가 OECD와 맺은 인연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1953년에 OECD의 전신인 OEC, 즉 The 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에 취업했으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돈 기관 및 OECD에 재직하였습니다. 메디슨은 이 책을 발간한 이후에도 세계 GDP 추계기간을 연장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10년 사망함으로써 더 이상 본인이 그 작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메디슨은 1978년에 그로닝겐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어 계속 재직하였기 때문에 그로닝겐 대학은 그 연구 활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사후에 그로닝겐 대학이 중심이 되어 메디슨 프로젝트가 발족하게 된 것에는 이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메디슨의 책은 2001년에 발간되었는데 이 책이 발간되기 한 해 전 미국의 캘리포니아 학파의 일원인 포모란츠는 대분기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포모란츠는 대분기라는 책에서 18세기의 중국과 유럽은 거의 동일한 발전 단계에 있었으며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은 역사적 필연이 아니라 우연이라고 보았습니다. 포모란츠의 연구는 케임브리지의 리글리 연구와 동일한 계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근대 시대는 멜서스 경제였으며 멜서스 경제에서의 발전은 생태학적 위기로 귀결되며 화석연료의 사용은 멜서스 경제를 넘어선 근대 경제를 출현시켰다는 리글리의 영국 경제사론을 포모란츠는
동서양 간의 비교 발전론으로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책은 유럽의 산업혁명의 중세적 또는 근세적 기원을 추구한 많은 연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사가들의 엄밀한 실증적 잣대로 보면 포메란치의 주장은 상당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다른 학자의 연구 성과는 없었습니다. 유럽의 경제사가들은 그동안 동서양 간의 발전 수준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포메란치의 대분기라는 책은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를 극명하게 들춰냈으며 이후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새로운 연구 분야가 출현하고 이 문명 간의 생활 수준을 비교하는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출현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포메란치의 대분기라는 책이 준 충격이 채 가라앉지 않은 시기에 메디슨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메디슨의 책은 포메란치의 대분기 못지않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동서양 간의 대분기를 장기 역사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각 지역의 1인당 GDP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과 경제사가들은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에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기 역사적인 시점 속에서 대분기 및 경제 성장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디슨은 사망하기 전까지 세계 GDP 추계 기간을 연장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지만 이제 더 이상 본인이 그 작업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메디슨을 대신하여 메디슨이 하던 방법대로 The World Economy, A Millennial Perspective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메디슨이 살아있을 때도 이미 메디슨의 추계는 어림짐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판들이 제기되었으며 그 사후에 그와 같은 비판은 더 거세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판은 각 지역의 경제사가들이 자신들의 역사적 GDP 추계를 근거로 메디슨의 GDP 추계를 비판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각 지역의 새로운 GDP 추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메디슨 프로젝트 2025는 이와 같은 작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장 최신의 업적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나라들의 GDP가 새로운 추계치로 대체되었는데 아시아의 경우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북한, 말레이시아, 터키, 싱가포르의 GDP가 새로운 GDP로 대체되었으며 한국과 북한의 GDP는 한국의 장기 통계의 추계값이 수록되어 있는데 출처는 한국의 장기 통계의 영문판인 Historical Statistics of Korea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1874년 이후의 GDP는 일본의 장기 경제 통계를 구축하였던 히토츠바시 대학의 연구팀들이 2015년에 새롭게 추계한 일본의 GDP가 수록되었습니다. 히토츠바시 대학 연구팀은 2018년에 일제강점기 한국의 GDP를 새롭게 추계한 결과를 발간하였지만 이번 메디슨 프로젝트에서는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의 추계가 아니라 본서의 추계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본서에 수록된 한국의 GDP 추계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히토츠바시 대학의 일본 및 일본의 식민지였던 지역의 GDP 추계는 국제적으로 가장 공인받는 통계였습니다. 본서에 수록된 GDP 추계팀은 일제강점기 한국의 통계를 더 1차적이고 세분된 자료들을 발굴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자료상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방 후 GDP와의 연계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해방 후 GDP와 연계되는 국민개정 체계에 맞추어 일제강점기 GDP 추계를 함으로써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점도 우위의 원천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우위의 원천을 지킨다면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가장 공인받는 GDP 추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디슨 프로젝트 2025의 한국과 북한의 GDP는 한국의 장기 통계의 추계가 수록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GDP 추계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은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발간한 아시아 장기 통계 4권 한국 북조선 평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